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요, 페이지 44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양가로 입원해 가지고 증인 적격이 나와 있죠. 일단 증인 적격이라는 말은 증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 자, 문제점에서 나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법은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다 뭐가 될 수 있냐면 증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다만 이제 증언 거부권이 문제가 되는데 이건 좀 이따 뒤에서 볼 거고, 그 다음에 또 예외주의 일정한 경우에는 증인 적격이 문제되는 사람들이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만약에 증인 적격이 없는 사람이 증언하더라도 그것은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도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우측에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것은 법관, 법원 사무관의 증인 적격입니다. 만약에 법관이 그 해당 사건을 심판하는 법관이라면 물론 증언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증언 적격이 인정이 되지 않고요. 또 법원 사무관도 그 해당 재판에 참여하고 있는 법원 서기관이라면 증인 적격이 뭐예요?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참여하고 있는 법관이 증인하거나 또는 법원 사무관, 서기관이 증언한 경우에는 그것은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겠죠. 4번 검사의 증인 적격이 문제가 됩니다. 일단 우리가 그 검사의 경우에는 그 공소 유지 검사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수사 검사 이런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그 사람을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해가지고 구속시키고 수사하는 수사 검사도 있고, 그 다음에 법정에 가면 이제 법복 입고 서가지고 이제 재판에 참여하는 공소 유지 검사가 있는데, 요 공소 유지 검사는 재판에 참여하고 있는 검사니까 증인 적격이 인정될 수는 없겠죠. 다만 수사 검사는 증인 적격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수사 검사도 증인으로서 증언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따라서 뭐 검찰 주사, 그러니까 우리가 검찰 수사관을 말하는 거죠. 또는 사법경찰관들도 당연히 뭐가 인정이 되는 거죠? 증인 적격이 인정이 되는 거죠. 그럼 정리해 보면은 자, 법관이든 법원 사무관이든 검사든 그 재판이 현재 관여하고 있는 당사자라면 뭐가 인정되지 않습니까? 증인 적격이 인정되지 않지만 그 재판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면 당연히 뭐가 인정이 돼요? 증인 적격이 인정이 되고요. 특히 주의하실 것은 수사검사도 사법경찰관도 증인 적격이 인정됨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하단에 보시면 5번 변호인의 증인 적격이 나와요. 자, 이건 무슨 문제냐면 그 해당 법정 재판에 참여하고 있는 요 변호인에게 증인 적격이 인정해야 되느냐? 안 되겠죠, 그죠? 다시 말하면 해당 변호인은 증인 적격이 인정되지 않고요. 근데 여섯 번째 공무원의 증인 적격이 문제가 되는데,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공무원이요 직무와 관련돼 가지고 어떠한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요지하게 된 거죠. 그러면 직무와 관련돼서 요지한 경우에도 만약에 법원에서 증언을 해야 된다면 당연히 뭐죠? 증언해야 되는 것이 기본적으로 원칙입니다. 다만 요 사항이 비밀로서 준수해야 될 사항으로 만약에 신고된 경우에는 승낙을 얻어야지만 증언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승낙을 얻지 못했다면 이 공무원은 증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자, 공무원이요 직무와 관련돼서 뭔가를 알게 됐는데요. 그 사항이 비밀로 신고가 됐어요. 근데 그러한 사항을 가지고 법원에서 증언을 하려면 해당 관공서 감독기관에 뭘 받아야 되는 거죠? 승낙을 받아야 되는 거죠. 만약에 승낙을 얻지 못했다면 증언할 수 없고요. 증인 적격이 부정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7번째 피고인의 증인 적격입니다. 피고인도 재판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증인 적격이 부정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법원도 재판에 참여하면 증인적격 법관도 부정되고, 검사도 재판에 참여하면 증인적격 부정되고, 변호인도 마찬가지고 피고인도 그 재판에 참여하는 제3자이기 때문에 증인적격이 뭐 될 수 없는 거죠. 재판에 참여하고 있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증인적격이 어떻게 되는 거죠? 부정이 되는 거죠.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중간에 2번 피고인의 대리인, 대표자의 증인적격인데, 이건 어떤 문제냐면 피고가 법인이에요. 그러면 대표자가 뭐죠? 참석하는데 그 사람도 당연히 뭐죠? 피고와 마찬가지로 뭐가 없는 거죠? 증인적격이 없는 거죠. 피고가 의사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나 특별 대리인이 재판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 사람도 당연히 뭐죠? 증인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다음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 것은 뭐냐면 공동 피고인이죠. 그러니까 피고가 지금 뭐죠? 여러 사람이에요, 그죠? 그럼 공동 피고인에게 증인적격이 인정이 되느냐?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공범자라면 공범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증인적격이 물론 어떻게 해요? 인정이 돼요. 다시 말하면 그냥 편의상 재판을 같이 하고 있을 뿐 실제로 그 사람들이 뭐가 아니에요? 공범자가 아니라면 해당 사건에 대해서 뭐가요? 증인적격이 인정이 되겠죠. 그렇지만 만약에 그 사람이 공범자라면 이 사람도 뭐가 되는 거죠? 피고인인 거죠. 따라서 증인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우측의 판례도 같은 취지입니다. 그다음 판례 밑에 3. 증인의 소송법상 의무와 권리해 가지고 1번 증인의 소송법상 의무 1. 출석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1. 증인을 법원이 뭐 할 수 있어요? 소환할 수가 있고요. 또 강제로 구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넘겨보시면 2 해가지고 증인의 동행명령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한 것은 증인에게 법정에 출석해야 될 뭐가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는다면 3. 위반에 대한 제재해가지고 소송 비용 등을 증인에게 부담시키거나 아니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합치면 우리는 증인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출석할 의무가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이 선서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증인은 출석하고 뭘 해야 돼요? 선서를 해야 하는데 2번 언제 선서해야 되느냐? 증언하기 전에 신문전에 선서해야 되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근데 이러한 선서는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단에 3번 해가지고 선서 무능력자가 나와요. 두 가지인데 16세 미만의 자죠. 다시 말하면 만으로 16살이 안 됐거나 또는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선서 무능력자입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이 사람이 선서해봤자 의미가 없는 것이니까 이 사람은 선서를 하지 않고 신문을 해야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면 자, 일반적인 증인들은 선서를 하고 선서 무능력자는 선서 안 해요. 그러면 증거력에 차이가 있나요? 일단 증거 능력은 둘 다 인정된다는 점은 같아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 위중죄로 처벌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가 다릅니다. 자, 법정에서 증언한 것을 위중죄로 처벌되려면요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선서를 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선서를 하지 않았다면 선서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뭐가요? 위증죄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번 우리가 이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인가 뭔가를 할 때 출석하신 분이 선서를 뭐 했죠? 거부했죠. 왜 그러냐면 선서하게 되면 그것의 경우에도 뭘요? 위증죄로 처벌되니까 나 선서 안 하겠다라고 뭐 했어요?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선서를 거부하면 뭐 할 수 있습니까? 고발할 수가 있거든요. 고발해라
나 선서 안 하겠다. 왜냐하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야당에서 이 사람 거짓말하려고 작정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막 말이 많았는데 위중죄로 처벌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선서가 필요하거든요. 따라서 선서 무능력자는 선서하지 않았으므로 위중죄로 처벌하지 않고요. 그 외에는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는 점은 똑같습니다. 우측에 판례 밑에 보시면 거부하면 선서를 안 하면 어떡할 거냐?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그때도 국회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나 과태료 맞겠다, 처벌 받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선서를 강제할 방법은 없는 거죠. 3번 증언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증언할 의무가 있긴 하지만 또 역으로 말하면 무엇도 있는 거죠? 증언 거부권도 있는 거거든요. 거부권 좀 이따 볼 거고, 그죠? 그 다음에 4번하고 5번이 나와요. 자, 이제 만약에 증언할 의무가 있는데 요 증언할 능력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증언 능력이 결여됐습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않거나 너무 나이가 어리거나 이런 경우에는 요 사람들이 증언해봤자 뭐가 인정되지 않아요? 증거로 채택될 수 없음,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선서하고 증언하고 그것이 증거로서 능력을 갖추려면 뭐가 필요한 거죠? 증언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례는 요 증언 능력과 관련된 판례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넘겨보시면 네 번째 복종 의무가 있습니다. 뭐에 대한 복종이죠? 소송 지휘권 또는 법정 경찰관에 대한 뭐가 있는 거죠? 복종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증인의 경우에는 총 4가지 의무가 있음을 알 수 있죠. 첫째, 출석할 의무가 있죠. 따라서 출석하지 않는다면 구인될 수가 있고요. 2번, 선서할 의무가 있죠. 따라서 선서를 거부한다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는다, 제재를 받을 수가 있고요. 3번, 또 뭐가 있습니까? 증언할 의무가 있죠. 따라서 증언 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 한 증인은 증언을 거부할 수가 없는 것이 원칙이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복종 의무에서 재판장의 소송 지휘권이나 법정 경찰권에 복종할 의무가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446페이지에서 2번 증인의 소송법상 권리해 가지고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 증언 거부권이라는 게 나와요. 자, 일단 원칙적으로 증언할 의무가 있는 거고 원칙적으로 뭐가 인정되지 않는 거죠? 증언 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예외적으로 증언 거부권이 인정이 되는데 누구한테 인정되느냐? 일단 자기 사건에 대해서 증언 거부할 수가 있고요. 또 친족이나 또는 가족 또는 친족 가족이었던 자, 그 다음에 법정 대리인이거나 피고에, 그 다음에 후견인인 경우에는 뭐가 인정됩니까? 증언 거부권이 인정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요, 남편이 사람을 죽이는 것을 부인이 봤어요. 그러면 부인은 요 증언 거부권이 어떻게 해요? 인정이 되겠죠. 따라서 나는 증언 못하겠다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거부할 수 있는 거고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교재 보시면 A 나와 있고 B번 해가지고 누가 그죠? 2번 증인의 소송법상 권리에서 1번 증언 거부권 해가지고 B번 해가지고 증인 거부권과 증언 거부권인데 차이점 뭐냐면 자, 이런 문제입니다. 증인 적격이 부정이 돼요. 아까 있죠, 그죠? 그 사람들은 아예 뭐 할 필요 없어요? 출석할 필요도 없는 거죠. 이에 반해서 증언 거부권이 인정되는 사람은 출석은 해야 돼요. 다만 무엇은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동그랑띠 2번에서 증언 거부권의 내용에서 AA 누가 하느냐? 자기나 친족 가족입니다. 가족 또는 이러한 관계에 있던 자,
법정 대리인, 후견 감독인이죠, 그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뭐가 인정이 된다고요? 증언 거부권이 인정된다. 일단 기억해 두시고. 그럼 이 사람들은 뭐에 대해서 증언을 거부하느냐? B 해가지고 형사소추 또는 공소 제기를 당할 염려가 있는 증언입니다. 다시 말하면 증언하게 되면 자기 자신이 뭐예요? 형사소추를 당할 사항이에요. 증언 거부할 수 있는 거죠. 증언하게 되면 우리의 가족이 형사소추를 당할 염려가 있어요. 그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거죠? 증언을 거부할 수 있고요. C.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반로될 염려가 있는 증언. 내가 증언하게 되면 내가 자신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것 같아요. 또는 친족이나 가족이나 본인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그때는 증언을 뭐 할 수 있는 거죠? 거부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D번인데 그러면 받다 안 받다 유무죄에 대해서만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유무죄뿐만 아니라 경중, 중하고 경하고 또 일정한 형이 강화되거나 불이익을 초래할 있는 모든 사실에 대해서 다 뭐 할 수 있는 거죠?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우측에 이 해가지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읽어볼게요. 위에서 세 번째. 반드시 형사소추나 유죄 판결의 가능성을 발생시킬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능성을 높이면 어떻게 해요? 족하다.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자,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그 범죄자의 지금 알리바이가 지금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와이프 입장에서는 내가 증언하면 그 사람의 알리바이가 부정되기 때문에 처벌될지도 모르겠다는 의심이 생겨요. 다시 말하면 내가 증언함으로써 남편의 처벌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에도 그때도 증언을 뭐 할 수 있는 거죠? 거부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저는 합쳐볼게요. 자기, 친족, 가족, 법정 대리인, 후견인의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강할 위험이 있거나 또는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때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데 유의하실 것은 뭐 유죄다 무죄다 요 문제뿐만 아니라 불이익을 주는 모든 사실에 대해서 다 뭐죠? 증언을 거부할 수 있고요. 또 확정적으로 유죄다 무죄다 문제가 아니라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만으로도 이들에게는 증언 거부권이 인정이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죠. 그다음 넘겨보시면 B번 업무상 비밀과 증언 거부예요. 자,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는 피고하고 계속해서 뭐죠? 접촉하게 되죠.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요 변호사의 경우에는 요 피고가 유죄인지 무죄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변호사를 증언으로 세워 가지고 물어봤어요. 어제 뭐라 그랬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요 변호사는 해당 그 사건의 변호인이기 때문에 아예 뭐가 없어요? 증인 적격이 없는 거죠. 따라서 변호사는 나는 뭐 출석도 안 하고 증언도 다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해당 사건과 관련이 없는 다른 사실을 직무상 알게 됐다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피고의 그 변호사가 아니겠죠. 다른 변호사입니다. 다른 변호사인데 이 사람이 변호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알게 된 사실에 대해서 증언 거부권이 어떻게 해요? 인정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분들에게는 무엇이 있냐면 비밀을 준수해 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따라서 변호사, 변리사 쭉 나오지만 의사까지 갈까요? 변호사나 의사 등은 직무에 관련돼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이라면 증언을 뭐 할 수 있죠? 거부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3번. 자, 증언 거부권의 고지예요. 자, 이거 어떤 문제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나라가 부르면 그냥 벌벌벌 떨면서 판사가 물어보면 검사가 물어보면 예 알고 이렇게 말하려 되는지를 아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해당 증인이 증언 거부권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법원은 재판장은 판사는 증언 거부권이 있다는 사실을 뭘 해줘야 돼요?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피고의 부인이 증인석에 섰어요. 그러면 재판장은 자 부인 당신에게는 증언 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증언 거부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어떻게 해요? 설명해 줘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신 판례 밑에 4번 증언 거부권 행사와 포기가 나옵니다. 자 물론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 저 와이프니까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라고 어떻게 해요? 거부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유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라고 포기할 수도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경우가 있죠. 검사가 물어볼 때는 증언을 거부해 놓고 변호사가 물어봤더니 뭐죠? 증언을 해주고 이런 거는 안 된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보시면 사회가 좀 나왔죠. 읽어볼까요? 증언 거부권은 증언의 권리이자 의무는 아니므로 증언 거부권자는 증언 거부권을 포기하고 증언할 수 있다. 증인이 주신문에 대하여 증언을 한 후에는 변대신문에 대해 증언을 거부할 수는 없다. 거꾸로 마찬가지죠. 그죠? 주신문에서 뭐죠? 증언해놓고 변호사 물어보니까 어떻게 나 증언 거부권 행사하겠다. 이런 거는 인정되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번 비용 물론 뭐죠? 청구할 수가 있고요. 3번 증인도 자신이 증언한 사항에 대해서는 열람 및 조사를 등사를 요구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4번 이제 마지막으로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권이란 말이 나오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17살 먹은 아이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재판이 증인 중이에요. 그러면 신뢰관계 있는 자 어머니나 아버지를 동석시키는 것이 인권보호, 피고인 보호에 충실하겠죠. 따라서 신청 또는 다시 말하면 피고가 저는 엄마랑 같이 있어야 됩니다라고 신청을 하든지 아니면 법원이 직권으로 신뢰관계 있는 자를 동석시킬 수 있다는 것도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넘겨보시면 이제 증인 신문의 절차 방법이 나오고 있네요. 1번 당사자의 참여권이 보장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검사나 피고 또는 변호인에게 참여권이 보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미리 증인 신문에 관한 사실을 통지해 줘야 됩니다. 크게 기억하시면 돼요. 판례도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측에 2번 증인에 대한 신문 보장해 가지고 1. 개별 신문과 대질인데 자 이런 문제입니다. A라는 증인이 있고 B라는 증인이 있고 C라는 증인이 있고 증인이 뭐죠? 여러 명이에요. 그럼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요? 개별 신문입니다. 따라서 A 따로 B 따로 C 따로 신문해야 되고요. 만약에 다른 증인이 방청석에 앉아 있다면 그때는 태정을 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원칙이죠. 근데 요 A와 B 두 사람의 증언이 너무나 정반대고 일치하지 않는다면 필요한 경우에는 두 사람에 대해서 무엇도 가능합니까? 대질 신문도 가능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번 구술주의입니다. 원칙적으로 말로 해야 되고요. 3번 포괄적 신문 금지 원칙. 자 이게 뭐냐면 증인에게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을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당신이 저 사람 피고가 피해자를 칼로 찔리는 것을 봤습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물어봐야지. 저 사람 나쁜 사람 맞죠? 이렇게 포괄적인 것은 뭐 할 수 없어요? 신문이 허용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포괄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허용되지 않고 재판장은 중지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비례성의 원칙입니다. 자 필요 없는 거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죠?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이 사람이 뭐가 문제냐면 도박을 했다는 게 문제예요. 그죠? 그러면 도박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면 되는 거지. 이 사람이 그 전에 뭐
뭐 바람을 피고 뭐 이렇게 첩을 거느리고 있었다. 이런 것들은 굳이 뭐 할 필요 없는 거죠? 신문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진실 발견에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증언해야 되고요. 뭐 증인 등의 명예 등을 손상시키는 것은 비례성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번 공정 처우 원칙이라 나오죠. 말 그대로 공정하게 처우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증인에게 막 막말하고 뭐 엇박지르고 그죠? 판사가 막 눈을 부라리면서 똑바로 말해 당신 막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최근에 뭐 판사 막말 파문 같은 게 이렇게 가끔 언론에 보도되는데 그런 것들은 보통요 공정 처우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다음 넘겨보시면 3번 교신문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검사가 A라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A가 이제 법정에 출석하게 되면 검사가 먼저 A에게 신문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주신문이 되는 거죠. 이 검사가 신문한 다음에 이제 변호인도 또는 피고 측에서도 또다시 이 사람을 신문하게 되는데 이게 뭐가 되는 거죠? 반대 신문이 되는 거죠. 너무 많이 나오죠, 그죠? 반대 신문을 했더니 검사가 또 그거에 대해서 반론할 게 있다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재주 신문을 하게 되는 거죠. 재주 신문을 했더니 변호인이 또 다시 어떻게 해요? 반대 신문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재반대 신문이 되는 거죠. 괜히 썼는데요. 그러니까 이 교호주의라는 말은 주고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검사가 먼저 증거를 신청한 사람이 먼저 하고 그게 뭐예요? 주신문이고 상대방은 뭐예요? 반대신문하고 또 반대신문하면 어떻게 해요? 재주신문하고 또 재주신문하면 어떻게 해요? 재반대신문하고 이렇게 상호간에 주고받는 방식으로 신문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교호주의라고 한다 이거죠. 교호신문제도라고 한다 이거죠. 제도의 취지 보시면 될 것 같고 교호신문의 방식에서 1번 주신문 누구 하는 거냐? 증인을 신청한 사람이 측에서 하는 것이 뭐예요? 주신문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검사가 증인으로 신청했다면 검사가 하는 것이 주신문이고요. 또 변호인 측에서 피고 측에서 증인을 신청했다면 변호인이 하는 것이 뭐가 될 수 있어요? 주신문이 될 수가 있겠죠. 2번 반대 신문 해가지고 이것은 상대방 측에서 반대 당사자가 하는 신문이 우리가 뭐죠? 반대 신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주 신문의 목적이 다른 거죠. 다시 말하면 주 신문의 경우에는 요 A의 증언으로부터 증거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뭐예요? 주 신문이라면 요 반대 신문은 요 A의 신빙성 다시 말하면 증거 능력을 감소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뭐죠? 반대 신문이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유도 신문이 허용되진 않지만 반대 신문의 경우에는 증거 능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유도 신문이 허용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판례 보시고 추가단 3. 재주 신문 반대 신문에 대해서 또다시 주신문하고 그 다음에 재반대 신문에서 4번 하게 되고요. 여기 4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된다면 우측에 5번에서 보충 신문 해가지고 재판장 또는 배석 판사가 당사자 신문이 끝난 후에 추가로 신문을 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교신문의 직권주의적 수준 이렇게 나와 있죠. 일단 직권식민 신문제도 다시 말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보충으로 뭐 할 수 있어요? 신문할 수가 있고요. 또 2번 직권적 보충 신문이죠. 아무튼 한번 보시기 바래요. 그죠?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다음에 5번 교신문의 예외해 가지고 간이 공판 절차라는 게 나와요. 이게 뒤에 나오는데 자 이런 문제입니다. 검사가요 공소장을 읽었어요. 사람을 죽였고 쭉 읽었단 말이죠. 그랬더니 피고가 난 사람 안 죽였습니다 라고 주장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는
증인을 불러다가 이제 어떻게 해요? 요 교신문, 주신문, 반대신문 이렇게 해야 되겠죠. 왜요? 이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요. 근데 만약에 검사가 사람을 죽였고 이렇게 읽었더니 피고가 예, 제가 죽였습니다 해가지고 공소장 자체를 인정한다면 그때는 복잡하게 이런 거 필요 없는 뭐로 가게 되는 거죠? 간이 공판 절차로 가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간이 공판 절차라는 것은 언제 하는 거예요? 피고가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할 때 이루어지는 재판 절차가 간이 공판 절차고요. 이때는 고신문이 교신문이 뭐죠?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요? 인정하고 있으니까요. 4번 공판정 외에 증인신문에서 특별한 건 없습니다. 1번 증인의 법정에 신문해가지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법정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신문할 수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2번 이럴 때는 수명법관 수탁반사에 의해서 신문할 수가 있고요. 물론 이때도 3번 증인 신문조서를 뭐 해야 되겠어요? 작성해야 되겠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이제 5번은 뭐냐면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이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아동하고 청소년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재판이 진행 중이에요. 그러면 그 피해자 청소년을 재판정에 증인으로 데려오는 것이 진짜 그건 힘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때는 비디오 등으로 녹화해서 뭐 할 수 있어요? 증인신문에 가름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피해자가 아동이거나 청소년인 경우에는 비디오 등 중계 장치로 증인신문에 가름할 수 있다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 때 2항 검증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